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자, 오늘은 캐나다에서 헤어 디자이너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거는 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드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100% 저만을 신뢰하시고 준비하셨다가 낭패보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세히 알아보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각종 캐나다 법 등도 정확히 알고 오시는 게 좋으세요. 매년 법이 바뀌기 때문에 전문가가 가장 정확해요. 아시겠죠? 일단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첫째는 각종 컴퍼니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민 관련된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각종 이제 헤어 아카데미에서 캐나다랑 협력 업체가 된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통해서 온다거나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워킹 홀리데이나 아니면 유학 등으로 와서 직접 이력서를 돌리면서 미용실에 이제 직업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미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일하고 있잖아요, 캐나다에서. 그러면 제가 한국에 아는 이제 헤어 디자이너가 있어요. 이쪽으로 오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제 컴퍼니 오너한테 말해서 이제 조인을 시켜줄 수 있어요. 둘이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쉽게 올 수 있어요. 그게 세 번째. 자, 첫 번째부터 일단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이민 이런 관련된 회사나 이런 아카데미를 통해서 오는 경우인데, 사실 저도 그 경우로 왔어요. 이제 장점을 먼저 얘기해 드리자면 조금 더 안전해요. 왜냐면 이미 직업을 구해서 서류까지 다 해서 바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 대신에 단점이 뭐냐? 단점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다 그렇진 않아요. 이제 특정 컴퍼니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1년 안에 뭐 자격증을 취득 못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영어가 조금 부족하거나 그래서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애초에 이제 서류에 사인도 하고요. 돈을 많이 썼는데 내가 이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냥 왔다가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미리 사전에 잘 준비하고 오시고 잘 회사랑 알아보셔서 하시는 게 좋아요. 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이제 어떤 헤어 아카데미랑 캐나다에 연계된 회사랑 해서 오게 되었어요. 꽤 오래 기다렸어요. 이제 각종 비자나 서류 문제로. 그리고 제가 온 곳이 알버타주라는 곳이거든요. 알버타주는 이 미용 자격증을 무조건 따야 돼요. 미용 자격증을, 이 캐나다에서 레드실이라는 미용 자격증을 따야지만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마다 다 다르니까 저도 정확히는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일단은 제가 왔던 경험에 의하면 저는 1년 안에 무조건 따야 했어요. 안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했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도. 그래서 정말 죽을 듯이 이제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이미 미용을 할 줄 알지만 이 미용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요. 할 줄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영어라서 어려워요. 약 700페이지 가까운 그 미용 서적이 있는데 그거를 달달달달달달 다 이해하고 외워야 돼요. 제가 한 페이지 번역하는데도 거의 하루가 걸렸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단어들도 다 잘 찾아도 나오지도 않아요. 이게 전문 단어라서. 그래서 필기 시험만 거의 6개월 동안 집에서 가만히 공부만 했어요. 태어나서 제일 많이 공부한 것 같아요. 어쨌든 힘들게 통과를 했지만 1년 안에 그것을 딴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타이트해요. 시간이. 시험 막 신청해야 되지, 공부해야 되지, 보러 가야 되지. 그리고 3번인가 떨어지면은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근데 필기시험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실기시험은 원래 미용하던 분들이면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한국이 더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자격증을 따고 나면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제 기억에 1년 정도 일하고 자격증이 있으면 영주권을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줘서 영주권을 딸 수 있었어요. 근데 법이 지금 또 바뀌어서 이제는 영어 시험을 무조건 봐야 돼요. IELTS나 셀핍이라는 이 캐나다에 있는 영어 시험을 봐야 되는데 몇 점, 아니 5.0인가 5레벨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공부를 혹시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IELTS 굉장히 어려워요.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제 워킹 비자나 영주권을 따기가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두 번째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워킹 홀리데이나 유학으로 와서 직접 직업을 구하는 것. 자, 장점이 뭘까요? 장점은 일단은 돈이 적게 들어요. 그죠? 돈 들 게 없잖아요. 내가 그냥 와서 있는 건데. 일 딴 거 하면서 계속 알아보다가 안 되면 그냥 아무 다른 잡 하면서 일하면서 그냥 기다려도 되고요. 단점은 이제 안정성이 없죠. 내가 직업을 구하라는 보장이 없죠. 왜냐면은 특히나 미용실 같은 경우는 영어를 조금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단순히 뭐 캐셔나 그러니까 커피숍이나 캐셔 같은 것처럼 똑같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드릴까요? 뭐 해드릴까요? 아니라 이 대화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야 돼요. 염색 같은 것도 그렇고 커트도 그렇고 일상 대화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력서를 냈는데 봐봐 여기 사람들은 다 이제 캐나다 산 다른 미용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 자국인이라서 영어는 기본으로 할 줄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력서를 낸 거랑 영어를 잘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가서 버벅대면서 경력만 가지고 온 경우랑 그냥 다이렉트랑 본인이 오너라면 누굴 뽑겠어요? 일단 오너가 돼야 뽑을 거 아니에요 보통. 그쵸?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운이 좋거나 또 자신감이 넘치거나 아니면 영어를 잘 준비해서 왔거나 그러면 기술이 엄청 좋아서 포트폴리오가 많거나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안정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게 단점이에요. 세 번째는 지인을 통해서 오는 경우예요. 이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최고예요. 장점부터 얘기해드리면은 일단 돈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연결해주는 그 중간 법률 회사나 뭐 그런 아카데미나 그런 데다가 돈을 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캐나다 컴퍼니에서도 따로 돈을 전혀 요구하지 않아요. 정부에서 원하는 수수료만 조금만 내면 돼요. 그리고 직장이 이미 구해져 있어요. 확실해요. 지인분이 신원이 확실하다면 그건 확실한 거죠. 지인분이 이제 왜냐면 오너한테 이런 이제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워크 퍼밋을 내줄 수 있겠냐 그렇게 해서 이제 서류를 이메일로 받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굉장히 쉽게 올 수 있고 안전해요. 또 지인도 있으니까 와서 생활 적응하는데도 금방 하겠죠. 이제 단점은 뭐냐? 지인이 있어야 돼요. 쉽지 않죠. 그 외국에 나가 있는 지인이랑 그렇게 믿을 만한 지인이 이렇게 흔하진 않으니까요. 그게 가장 단점이지만 아무튼 이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돈도 들 것도 없고 안전해요, 가장. 이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담을 좀 늘어놓자면 그런 거 있죠. 영어를 준비해서 안 와서 내가 만약에 한국인 미용실에 외국에 들어가요. 캐나다에 있는 한국인 미용실. 그러면은 그냥 한국에 계시는 게 나아요. 정말 근데 가끔씩 좋은 이제 한국 미용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나쁜 건 아닌데 굳이 이제 여기까지 와서 한국 미용실을 갈 필요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거면 한국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성공할. 그러니까 외국인 컴퍼니에 들어간다고 치면은 보세요. 매니저도 영어 쓰지, 손님도 영어 쓰지, 코워커 직원 우리 같이 일한 직원들도 영어 쓰지. 다 영어 써요. 그러면은 나만 말 못하면은 되게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준비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하고 와야 돼요. 막 잘하는 상태로 오진 않더라도 최소한의 문법, 약간의 이제 컨버세이션, 어느 정도 대화가 조금은 돼야 돼요. 약간의 히어링과 약간의 스피킹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한국인이 거의 다 영어를 못해요. 외국에 미용사 중에 헤어 디자이너 중에 외국에 나왔는데 영어까지 엄청 잘하는 분은 굉장히 드물어요. 극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미용 기술이라도 갖고 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 초급 디자이너나 스텝 배우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웬만큼 경력이 되고 내가 손님을 한국에서 어느 정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와야 돼요. 그래, 왜냐면 여기 와도 있잖아요. 다시 다 배워야 돼요, 미용 기술을. 완전 달라요, 이게 또 하는 게. 외국인의 머리 모질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달라요. 그리고 특히나 염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해서 테크닉도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와서 거의 다시 다 배웠다고 할 수 있어요. 한국에 있을 땐 저도 강사를 좀 많이 하면서 이제 난 웬만큼 미용 기술을 많이 배웠구나, 나도 조금 배웠구나 했는데 여기 와서 다시 초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시 다 배우고 다시 했어요. 물론 근데 한국에서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면 금방 배워요. 금방 늘어요. 미용을 알기 때문에. 왜냐면 이론은 똑같거든요, 사실. 염색 이론 다 똑같잖아요. 우리 피규먼트, 뭐 보색 다 똑같아요. 단지 스타일이나 원하는 니즈, 손님들이 원하는 게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근데 기술이 없으면 그거를 따라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웬만큼 기술이 돼야 돼요, 이미. 왜냐면 제가 이제 많이 본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말은 되는데 기술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잘려요. 근데 기술이 엄청 좋아. 근데 영어가 안 돼. 그런 분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영어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늘어요. 1년, 2년, 3년 지나면 노력하면 조금씩 늘어요. 그러니까 기술은 여기 와서 막 배워야지 하면 안 돼. 이미 어느 정도 갖추고 와서 거기다가 더 하는 거지. 여기서는 한국처럼 그렇게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외국은 절대.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보통 외국에 오면 영어는 못하지만 기술들이 월등히 좋아요. 하도 우리나라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평균적인 기술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보통 매장에서 탑을 찍는 사람들은 보통 거의 다 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웬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영어도 준비하고 기술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셔서 오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라이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등은 리플로 남겨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